전직 중국 방산청 간부의 고백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한국이다. 중동 최대 규모 15조 원 사우디 전차 프로젝트. 중국은 자신있게 외쳤습니다. 한국은 조립국일 뿐이다. 하지만 48도 사막 한복판에서 중국 전차는 멈춰섰고 한국의 K2는 단 한 번의 경고음 없이 완주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못한 그는 기자신분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에서 직접 본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69만 명의 현역, 300만 예비군, 세계가 탐내는 K9 자주포와 하늘을 가르는 KF-21편대.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조롱했던 나라가 진짜 강국이었습니다.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자오린입니다. 베이징 방산청 23층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15조 원이라는 숫자가 거대한 홀로그램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우디 차세대 전차 사업, 국가 전략 사업 1호라는 자막이 번쩍였죠. 회의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40여 명의 관료들이 일제히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이 계약만 따내면 세계 방산 3위 진입이라고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우리의 우위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승리의 확신이 번쩍였습니다. 한국은 조립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어요. 핵심 부품은 모두 수입에 의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2,000대 공급 가능하고 납기는 2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죠. 이미 승부는 끝났다는 결론에 회의장이 웅성거렸어요. 박수 소리가 천장을 울렸습니다. 궈쥔하우 부의사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어요. 그는 마이크를 잡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기술력이 서구를 따라잡았다고요. 이제 아시아 패권의 시작이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뛰었어요. 13억 중국인의 자부심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동료들이 저를 둘러쌌어요.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김 과장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류 선임 덕분에 우리 위상이 달라질 거라고요. 왕 부장은 승진 축하주를 미리 준비해야겠다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은 일제히 제목을 뽑았어요. 중국 사우디 대형 계약 사실상 확정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포털을 장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세계 3위 진입이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어요. 댓글에는 자랑스럽다는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만난 다른 부서 직원들도 축하해줬어요. 기획부리 과장은 이제 미국도 우리를 무시 못할 거라며 흥분했습니다. 기술부 장 차장은 독일 기술자들이 놀랄 거라고 말했어요. 모든 대화가 승리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들며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중동 패권의 시작이라고요. 15조 원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두들 추기가 돌아 더욱 흥분했어요. 노래방에서는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각종 뉴스 알림이 계속 울렸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관련 주식이 상한가를 쳤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이라고요.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3위 진입이라는 슬로건이 계속 깜빡였어요. 저는 그 글자를 바라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우렁찬 자부심이 솟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13억 중국인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왜일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자신감이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모든 변수를 계산해낸 것 같은 착각이었어요. 경쟁국의 기술력도 사막의 혹독함도 그 모든 걸 과소평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변수만 빼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욱 당당하게 사무실에 출근했어요. 동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사우디 현지 소식을 확인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죠. 승리는 이미 우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48도 사막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어요. 모래폭풍이 우리의 모든 자만심을 날려버릴 줄도 몰랐습니다. 승리의 착각 속에서 저는 그저 행복했을 뿐이었어요. 48도. 사우디 사막의 온도가 모니터에 빨간 숫자로 떠올랐습니다.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300km 떨어진 시험장이었어요. 저는 베이징 본부에서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시범 운행이 시작됐어요. 우리 전차 세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사우디 기술진들이 헬멧을 쓰고 지켜봤죠. 현지 책임자리 팀장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들려왔어요. 모든 준비 완료라고 보고했습니다. 처음 30분은 순조로웠어요. 1호기가 모래 언덕을 넘나들며 기동성을 과시했습니다. 포탑 회전도 매끄러웠어요.
저는 안심하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역시 우리 기술력이라고 중얼거렸죠. 그런데 오전 11시가 되자 상황이 급변했어요. 온도가 45도를 넘어서면서 1호기 엔진에서 이상 신호가 들려왔습니다. 냉각수 온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현지팀이 당황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모래폭풍이 불어닥쳤어요. 하늘이 누렇게 변하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3호기가 갑자기 멈춰섰어요. 엔진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보고 드립니다. 3호기 정지. 우리 팀장의 급박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제시동해. 기체 교체. 부의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시스템 오버히트. 엔진 블록 손상 의심. 오후 1시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2호기마저 동력을 잃고 서서히 멈춰 섰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우리 전차들이 고철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사우디 관계자들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다른 전차 한 대가 나타났어요. K2 흑표였습니다. 까만 위장도색이 모래바람 속에서도 선명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저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 있을까요? K2는 조용히 완주했어요. 48도 폭염과 모래폭풍을 뚫고 3시간 내내 정상 작동했습니다. 포격 시험까지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사우디 기술단장이 미소를 지으며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48도 환경에서 100% 정상 작동, 완벽합니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2년간 준비한 완벽한 기술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반면 한국 전차는 마치 사막을 집처럼 여기며 유유히 달렸습니다. 온도 센서, 냉각 시스템, 모든 게 다른 차원이었어요. 오후 5시 현지에서 최종 보고가 들어왔어요. 우리 전차 세대 모두 임무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엔진 과열, 전자장비 오작동, 변속기 고장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했어요. 사막이 우리의 모든 약점을 드러낸 셈이었습니다. 오후 6시 사우디 조달청장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전 세계 기자들이 숨을 죽이며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저 역시 모니터 앞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조달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8도 극한 환경에서 유일하게 완주한 전차. K2 흑표를 차세대 주력 전차로 최종 선정한다고 발표했어요. 계약 규모는 15조 원.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9시 사우디 국영방송의 자막이 전 세계를 흔들었어요. K2 한국이 마침내 승리. 한국 방산 역사적 대승.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15조 원이 아니라 13억 중국인의 체면이 날아갔습니다. 세계 3위 진입이라던 꿈이 48도 사막에서 녹아내렸어요. 소셜미디어에는 충격과 굴욕이라는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저는 빈 회의실에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승리를 확신했던 그 자리에서요. 모니터에는 여전히 세계 3위 진입이라는 슬로건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글자가 조롱처럼 느껴졌어요. 한국. 조립국이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우리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기술력만이 아니라 철학 자체가 달랐어요. 우리는 숫자와 규모에 취해 있었지만 그들은 혹독한 현실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거쥔하우 부의사의 사무실로 긴급 소집됐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몸이 경직됐어요. 회의실에는 방산청 핵심 간부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의사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어요. 우린 무시당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15조 원이 날아간 게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13억 중국인의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졌다는 게 진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원인을 찾아와라. 그들이 뭘 하는지, 어떤 기술을 쓰는지 직접 보고 오란 말이다. 부의사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패배한 상황에서 적진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었으니까요. 마침 한국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외신 취재단 자격으로 잠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굴욕을 당한 상황에서 그들의 축제를 지켜본다는 게 견딜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의사가 마지막으로 덧붙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자존심 회복의 기회라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한계를 찾아내면 역전의 계기가 될 거라고 강조했어요. 3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좌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복잡한 심경이 밀려왔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세계 3위를 꿈꿨던 제가 이제는 패배 원인을 찾으러 가는 신세가 됐으니까요. 기내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다시 검토했어요. 인구 5천만, 우리의 26분의 1 규모였습니다. 국방비도 우리보다 적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며 서울의 불빛이 보였어요.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그 작은 나라가 우릴 이겼다고. 조립기술로 중국을 압도했다고.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외신 기자들과 합류했어요. CNN, BBC, 로이터 기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한국의 방산기술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특히 사우디 계약 이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에서 한국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내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최신 무기 체계를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KF-21 전투기 편대 비행과 K9 자주포 시연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어요.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쇼를 하겠다면 내가 직접 봐주지. 저는 노트북을 열고 내일 일정을 꼼꼼히 확인했어요. 한국이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이 생각보다 인상적이었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밤늦게 중국 본부에 도착 보고를 했어요. 거 부의사가 전화로 당부했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반드시 찾아내라고요. 중국의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군의 날 행사장으로 향하며 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보겠다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취재진 버스에서 내리며 저는 가슴에 기자증을 달았습니다. 류자올인 중국 군사 전문지 기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거짓 신분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으니까요. 국군의 날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하늘에 69대의 KF-21 편대가 나타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완벽한 비자 편대로 비행하는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가슴을 울렸어요. 관람석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며 놀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KF-21이 스텔스 무인기와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연동작전을 펼치는 모습을 보자 입이 벌어졌어요. 모니터에 AI 자율편대 작동 중이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한국방산연구소 박지혁 선임연구원이 조용히 말을 걸어왔어요. 지금 이 하늘 아래엔 69만 명의 현역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300만 명의 예비군까지 합치면 총 370만이라고 덧붙였어요. 전 세계 육군 6위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4나라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 5천만 나라에서 그런 규모가 가능하다고요? 그들이 운용하는 무기가 바로 K2와 K9입니다. 박지혁이 자부심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현재 K9은 나토 동맹국들이 표준으로 삼는 포병 무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까지 채택했다고 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K9 자주포 12대가 동시에 포격하는 장면이었어요. 완벽한 동조 사격이었습니다. 표적까지의 거리 40km, 명중률 95%라는 자막이 스크린에 떴어요.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가 사우디에서 실패한 바로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단순히 전차 한 대의 성능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이 달랐던 거죠. 철학 자체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박지혁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 모든 무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전투기에서 포병까지 육해공이 하나의 두뇌로 움직인다고 덧붙였어요. 우리는 개별 무기만 생각했는데 한국은 전체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죠. KF-21 편대가 다시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이번엔 무인기들과 완벽한 협동 비행을 보여줬어요. 조종사 없이도 자율 판단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아직 도달하지 못한 기술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양도, 질도 완벽히 균형 잡혀 있군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지혁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우리가 진짜로 보여주고 싶은 한국입니다. 라고요. 작지만 강하고 적지만 정확한 나라라고 덧붙였어요. 행사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설명했어요. 한국은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이지만 기술 완성도는 최상위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극한 환경 대응 기술에서는 독보적이라고 강조했어요. 바로 사우디 사막에서 증명된 그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한국을 조립국이라고 무시했지만 실제로는 핵심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취재진 질의응답 시간에 저도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어봤어요. 장관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중국은 규모의 나라고 한국은 정밀의 나라라고요.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덧붙였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우리는 더 크고 더 많이 만드는 데만 집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더 정확하고 더 완벽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던 거죠. 48도 사막에서 승부를 가른 건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행사장을 나오며 박지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숫자도 중요하지만 철학이 더 중요하다고요. 한국이 작은 나라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라고 했습니다. 적은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우리 방식이라고 덧붙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잘 짜인 쇼였을까요? 하지만 사우디 사막의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숫자도 철학도 그들은 이미 완성돼 있었습니다. 그날 밤 베이징 본부에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며 저는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진실을 써야 할까 아니면 체면을 살려야 할까?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본 지금 그 선택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지혁이 저를 방산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판교에 위치한 5층 건물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연구소 같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첨단 시뮬레이션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이곳에서 K2의 사막 적응 기술을 개발했다고 박지혁이 설명했습니다. 48도부터 영하 40도까지 모든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챔버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중국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거든요. 연구실 투어가 시작됐어요. 냉각 시스템 설계도, 엔진 최적화 데이터, 전자장비 내열 테스트 결과까지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핵심 정보를 외국인에게 보여준다고요? 박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숨길 게 없어서요. 우리 기술은 투명하게 공개해도 복제할 수 없거든요.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기술은 복사할 수 있지만 철학은 복사할 수 없어요. 박지혁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기술을 개발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박지혁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홀로 연구실에 남았어요. 책상 위에 놓인 기술 문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2 전차의 핵심 설계도였어요. 중국이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그 비밀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 문서들을 복사해가면 중국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텐데요. 고 부의사가 바라던 것도 바로 이런 정보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때 CCTV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게 보였습니다. 촬영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곧 보안 요원들이 달려올 게 분명했어요. 어떻게 변명해야 할까요? 문이 열리며 박지혁이 들어왔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뒤따라왔어요. 저는 체포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지혁이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어요. 그냥 두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지혁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훔쳐도 됩니다. 어차피 복제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 말에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철학은 훔칠 수 없습니다. 박지혁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가 왜 K2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중국처럼 확장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멈추게 했습니다. 생존과 확장. 확실히 다른 출발점이었어요. 한국은 살아남기 위해 완벽을 추구했고 중국은 지배하기 위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 차이가 사우디 사막에서 명확히 드러났던 거죠. 저는 휴대폰 속 사진들을 바라봤어요. 이 정보로 중국이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패만 반복할까요? 박지혁의 말이 맞다면 기술만 가져가선 소용없을 텐데요. 결국 저는 사진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박지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왜 그러시죠? 가져가셔도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라고 말했어요. 우린 지금껏 껍데기만 만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박지혁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무슨 뜻이세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기술을 훔치는 데만 급급했다고요. 박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조금 이해하시는군요. 진짜 기술은 훔칠 수 없어요.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필요에 의해, 절박함에 의해서 말입니다. 연구소를 나오며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일어난 일을 중국 본부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기술 문서를 볼 기회가 있었지만 포기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숨겨야 할까요? 택시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거 부이사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성과는 어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다가 멈췄어요. 무엇이 진짜 성과일까요? 기술을 훔치는 것일까? 아니면 철학을 배우는 것일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놓친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었구나. 박지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철학은 훔칠 수 없다는 그 말이요. 내일 중국으로 돌아가면 진실을 말해야 할 텐데요.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한국에 포섭됐다고 의심할까요?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비노드 문서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진실을 써야 할까, 아니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써야 할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뗐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저는 진실을 쓰기로 결심했어요. 첫 문장부터 명확하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5세대 전쟁 시스템을 구축했다. 69만 현역과 300만 예비군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고 적었어요. 그들의 기술력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타이핑했어요. K2 전차의 사막 적응 기술, KF-21의 자율편대 시스템, K9의 정밀 타격 능력까지 모든 걸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꼬박 하루가 걸렸어요. 1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중국이 진정한 방산 강국이 되려면 기술 도용이 아닌 철학 전환이 필요하다고요. 다음 날 오전, 거준하오 부이사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읽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한국은 이미 5세대 전쟁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문장에서 멈춰섰습니다. 이 문장은 삭제해. 거 부이사가 빨간 펜으로 줄을 그으며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그럼 거짓을 쓰란 말입니까? 사실을 쓰되 표현을 바꾸라는 거야. 거 부이사의 대답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을 인정하되 우리가 곧 따라잡을 수 있다는 식으로 쓰라고 했어요. 한국 칭찬은 금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사우디에서 우리가 진 이유를 정확히 분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 부이사가 책상을 두드리며 답했어요. 분석은 필요하지만 굴복은 안 된다고요. 69만 현역이라는 숫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국민들이 보면 한국을 과대평가하게 된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잖아요. 유럽 4개국을 합친 규모라고요. 그래야 체면이 산다. 거 부이사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국가의 체면을 위해서라면 진실을 조금 포장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박지혁의 말이 떠올랐어요.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철학은 훔칠 수 없다는 그 말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었어요. 진실을 왜곡하라는 명령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거 부이사가 나간 뒤 저는 빈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그때 컴퓨터 화면에서 한국 관련 영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 영상, 박지혁과의 인터뷰 영상, 방산연구소 투어 영상까지 모두 제가 촬영한 것들이었어요. 저는 USB를 꺼내 모든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회사 서버에서 삭제되기 전에 백업해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상들이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진실을 전하는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사하며 분위기를 파악해봤어요. 모두들 한국 출장 결과를 궁금해했습니다. 저는 대충 둘러댔어요. 별거 없었다고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괴로웠어요.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특히 김 과장이 한국 기술이 형편없었다며 안심한다고 할 때는 정말 답답했어요. 오후에 거 부이사가 다시 불렀습니다. 수정된 보고서를 언제 완성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신중하게 작성하고 싶다고 둘러댔어요. 사실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왜곡해서 쓰라니요. 박지혁의 선의를, 한국 연구진들의 열정을 폄하하라니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요. 진실을 숨기고 거짓을 퍼뜨리는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체면에 가린 나라는 결국 진실에 삼켜진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겠다고요. 이유를 물어보는 아내에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양심을 팔 수는 없어요.
진실이 더 소중하다고요. 아내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이해해줬어요. 남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적어도 가족은 제 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사직서를 썼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사직이라고 간단히 적었어요. 진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사직한 지 일주일 후, 저는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계정명은 군사분석가 류자올인이었어요. 구독자는 제로, 조회수도 제로인 채널에서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첫 영상 제목은 우리가 속은 이유, 한국 기술의 진실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 녹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 영상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전 중국 방산청에서 15년간 일한 류자올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사우디 전차 계약에서 우리가 진 진짜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48도 사막에서 우리 전차 세대가 모두 멈춘 이유는 기술력 부족이 아닙니다. 철학의 차이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직접 본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69만 현역, 300만 예비군이라는 숫자부터 시작했어요. 국군의 날 행사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KF-21편대가 자율 비행하는 장면, K9 자주포의 정밀 타격 장면까지 모든 걸 공개했어요. 한국은 이미 5세대 전쟁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혁과의 대화도 그대로 전했어요. 기술은 훔칠 수 있어도 철학은 훔칠 수 없다는 그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국이 생존을 위해 기술을 개발했다면 우리는 확장을 위해 기술을 베꼈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우리 방산청이 진실을 숨기려 했어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요. 20분짜리 영상을 업로드한 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과연 누가 볼까요? 정부에서 삭제 요청을 할까요? 아니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까요? 첫날 조회수는 겨우 50회였습니다. 댓글도 몇 개 안 됐어요. 하지만 이틀째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조회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일주일 후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섰어요. 댓글에는 충격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야? 방산청 출신이 이런 말을 하다니. 드디어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네.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어요. 2주차에는 1천만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갔어요. 각종 뉴스에서도 다뤘습니다. 전직 방산청 간부의 충격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어요. 댓글들을 읽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그가 말한 게 진실이다. 우린 한국을 너무 무시했다. 숫자만 키우지 말고 질을 높이자. 건설적인 의견들이 많았어요. 중국 네티즌들이 생각보다 성숙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댓글도 있었어요. 매국노다 한국에 포섭됐다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지하는 댓글이 훨씬 많았어요. 용기 있는 고발이라며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한 달 후 조회수가 5천만을 넘어섰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이 본 방산 관련 영상이 됐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CNN과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삭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국가기밀 누설 혐의라는 명목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상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거든요. 유튜브에서는 삭제됐지만 다른 플랫폼에 복사본들이 올라왔어요. 트위터, 페이스북, 심지어 틱톡까지 모든 곳에 퍼졌습니다. 검열은 진실보다 느리다는 걸 실감했어요. 서구 언론들이 제게 연락해왔습니다. 중국 내부자의 증언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몇 차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과소평가됐다고 강조했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박지혁 씨가 제 영상을 보고 감동했다는 전언을 전해줬어요.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뭉클했어요. 공안에서 조사받을 각오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별다른 제재는 없었어요. 아마 이미 영상이 너무 퍼져서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히려 정부도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2개월 후 저는 두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중국 방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기술 도용을 멈추고 독자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독자가 200만을 넘어섰어요. 제 채널은 중국 최고의 방산 분석 채널이 됐습니다. 진실만 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며 계속 영상을 올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줬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이제는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진실을 말한 게 잘못이 아니었구나 싶어서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김포공항 근처 국제방산전시회장에 저는 조용히 서 있었어요. 관람객 신분으로 참석한 거였습니다. 중국 방산청 간부가 아닌 그냥 한 사람의 관찰자로서 말이에요. 전시장 곳곳에는 한국 방산업체들의 부스가 즐비했습니다. KAI, 한화시스템, LI진엑스원까지 모든 기업이 자신들의 기술을 당당하게 선보이고 있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우디 대표단이 K2 전차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15조 원 계약 이후 추가 주문까지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대표단도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방산업계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예전처럼 수줍게 자신들의 기술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자신감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KF-21편대 비행 시연이 시작됐어요. 김포공항 상공에 4대의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완벽한 다이아몬드 편대로 비행하며 하늘에 태극 문양을 그렸어요. 관람객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저 역시 박수를 치며 감탄했어요. 1년 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봤던 그 모습이었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철학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젠 조금 다르게 보이시죠? 뒤돌아보니 박지혁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1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내밀었어요. 박지혁과 함께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는 한국 방산업계의 근황을 설명해줬어요. 사우디 성공 이후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왜 신중하냐고 물어봤더니 박지혁이 답했습니다. 급속한 성장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다고요. 한순간의 성공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은 어떠세요? 박지혁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 영상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요. 방산청에서도 기술 철학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시작은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박지혁이 격려의 눈빛을 보내줬습니다. 전시장 한쪽에서는 한국 대학생들이 군사기술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미래를 향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부러웠습니다. 중국에도 저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4시 마지막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9 자주포의 정밀 타격 시연이었어요. 30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했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뒤에 숨은 철학이 더 대단했어요. 시연이 끝나고 박지혁과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진실을 말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진실을 숨기고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답했어요. 박지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젠 알겠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강국은 기술보다 태도를 먼저 만든 나라라는 걸요. 박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했습니다. 해가 지며 전시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KF-21편대가 마지막으로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가슴에 새겼어요. 박지혁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약속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진실을 계속 말하겠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중국에 전하겠다고 했어요. 그가 악수를 청하며 응원한다고 말해줬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1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적대감이었다면 이제는 존경심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다짐했어요. 중국도 언젠가는 한국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요.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철학은 훔칠 수 없다는 박지혁의 말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철학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한반도를 내려다보며 저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고마웠습니다. 한국이, 박지혁이, 그리고 제게 용기를 준 모든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제 저도 새로운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를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